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오물풍선에 이어 소음 도발이란 기상천외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밤마다 들리는 괴소음에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괴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73일 만에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6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최근 역대급 규모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보조를 맞춘 모습입니다. 북한의 복합도발과 관련해 윤동빈 기자가 미사일 발사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우리 군은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물인 알섬을 타격했는데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육해공 본부가 있는 계룡과 군산 미 공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데 지난 5월 18발을 한꺼번에 발사했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쏘거나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할 경우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남 위협 메시지도 있지만 1차적 목적은 러시아 수출용 시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부터 군함 400여 척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에 맞춰 무력 시위에 나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상 중로연합훈련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띠고 또 한편에서는 대미 차단 효과를 메시지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압도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최근 시작된 소음 공격은 강화도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한 남남 갈등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젯밤 날린 오물풍선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대부분 돌아갔지만 일부가 서울 도심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사일과 풍선, 소음까지 3중 복합 도발에 나선 북한의 속셈을 김충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강 하구와 인접한 강화도 최북단 지역은 북한 황해도까지 2km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기괴한 소음이 들려오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괴 생명체의 울음소리나 쇠를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대남 확성기로 트는 건데 지하철 소리보다 큰 80데시벨에 달하기도 합니다. 노랫소리나 말소리 같으면 괜찮은데 대남 방송이나 대북 방송이나 서로 방송을 했지 이렇게 괴이한 소리가 난 거는 처음이죠.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수천 개의 오물풍선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남 방송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해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장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북한은 어젯밤 18번째 오물풍선 살포를 시도했는데 우리 군이 식별한 20여 개는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되돌아갔지만 일부는 서울 도심까지 날아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풍선, 소음의 3중 공격에 이어 GPS 교란이나 무인기 침투와 같은 추가 복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의료 사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커질 거라는 우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곳의 당직병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경했는데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선 명절 연휴 기간 지난 서울 당직병원의 2배 수준인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을 열고 응급실에는 1:1 전담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 응급의료센터 대신 동네 병의원과 중소병원 응급센터부터 갈 걸 당부했고 의사의 응급실 근무를 막는 실명 공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자는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불식에 직접 나선 겁니다.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응급실 뺑뺑이가 정부 탓이라는 야당 질타에 화가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어서 거짓말, 가짜 뉴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설득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단체 일부라도 들어오면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며 난항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의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연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한덕수 총리도 전공의들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정은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할 경우 추석 전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선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한 총리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의제로 열어놔선 안 된다고 못 박자 한 대표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다며 의료 대란 상황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한 겁니다. 한 총리는 지금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화 참여 입장을 밝혔던 일부 단체가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 거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야당의 참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제로 추석 전에 의료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당의 급한 마음과 달리 민주당은 추석 전 협의체 가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공의 협의회 같은 대표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협조 요청에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단체들의 대표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의사협회라던가 좀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별도 간담회를 연 박주민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협의체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론 논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협의체에 야당이 먼저 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하지만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 역시 의료계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시 했던 발언이라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기소한 근거가 뭔지 차순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첼리스트의 증언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오늘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 탐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됐던 조응천 한성교 전 의원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국회 발언은 면책되지만 더 탐사와 협업한 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집 매각에 도움을 줬고 입양견 토리까지 함께 보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 씨의 취업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딸 다혜 씨가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 당시 다혜 씨 가족이 이미 태국으로 이주한 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다혜 씨는 남편 서모 씨로부터 구기동 자택을 증여받고 3달 뒤 5억 1천만 원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검찰은 매매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에게 금전을 포함한 도움을 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즈음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던 유기견 토리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태국으로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취업 과정을 알고 있었고 서 씨가 월급 등으로 받은 2억 2천만 원이 딸 부부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혜 씨는 SNS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밟혀 더럽혀져야 할 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부가 권오수 씨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이죠. 손모 씨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끄는 건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 여사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 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도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100억 원대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을 도왔다며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1, 2심 재판부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십시오.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 사례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며 판결문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 삼아 탄핵을 남발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이른바 탄핵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어쩌다 탄핵이 일상이 된 건지 답답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탄핵 남용 방지법은 탄핵 남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직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 탄핵 소추를 금지하고 특정 사건을 맡거나 맡았던 수사 검사 또는 재판관 등에 대한 보복 탄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여 기간 동안에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1948년 재헌국회 이후 발의된 38건의 47%에 해당합니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대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계엄 대비법에 대해 실체 없는 외계인과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시험하고 싶은 겁니까?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대통령실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방탄연대 빌드업을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 의장이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을 했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좀 다른가 봅니다. 최용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입니다. 300개 넘게 달린 댓글 상당수가 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느냐는 비난 내용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윤석열 정부 경호의장이란 표현부터 추미애 의원이 의장을 했어야 한다는 글들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엔 우 의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인증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 의원총회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외에 다른 의원들의 반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단한 거라기보다는 또 원내 지도부하고는 의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19일 날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우 의장이 상정을 미룬 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됐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등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추석 연휴 내내 국회에 발이 묶였을 거라며 제1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9월 중순에 폭우 뉴스를 그것도 울릉도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울릉도에서 어제와 오늘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건 46년 만인데요.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은 복개천이 범람하고 이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쏟아진 폭우에 섬 주민들은 막막한 마음입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상점들 사이 비탈길에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계곡 같습니다. 거친 물살에 밀려 사람 키만한 고무통과 오토바이가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범람해서 난립니다 지금. 우와, 물살 봐라. 우와.
바퀴 높이까지 차오른 물살에 승용차가 떠내려가려 하자 소방순찰차가 그 앞을 간신히 막아섰습니다. 저 차가 떠내려가니까 못 가게 막구나. 경북 울릉군엔 어젯밤부터 폭우가 몰아친 밤 11시 땐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300mm 넘는 집중호우에 복개천이 범람해 도로가 여기저기 갈라졌고 토사와 낙석이 떠내려오면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모래주머니와 돌멩이라도 개며 물살을 막아봅니다. 흙하고 자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흘러내려오고 차들도 다니기 힘들고 일단 주민들이 치우고 있긴 있어요. 울릉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공무원을 동원하는 2단계 대응을 가동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뚜렷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도로 한가운데서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도로에 생긴 싱크홀을 보수하기 위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고려대역 앞 도로에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왕복 5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 도로 아래로 진행 중인 경전철 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하에서 터널 공사의 영향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공사에 의해서 흙이 공사장 쪽으로 쏠려 들어간 거예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종로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에서만 싱크홀이 6건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걸을 때나 아니면은 주로 폰을 보고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땅이 꺼질 수도 있겠다는 하는 불안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걱정이 전보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 서울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된 상황이라 또 다른 곳에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각종 마약을 직접 만들어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만들다가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쇠몽둥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더니 차량에서 사람들을 끌어내 무차별 폭행합니다. 3년 전 외국인 마약 조직끼리 벌어진 패싸움입니다. 당시 일부 조직원은 해외로 달아났는데 판매책이었던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머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총책인 이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홍보와 판매책 등 조직원을 모집한 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45원어치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해외 총책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마약을 만든 외국인 4명도 구속했는데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약이 필요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방법을 일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폭발해서 전신에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에서 마약을 제조 판매한 카자흐스탄인 등 3명도 구속했습니다. 또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 1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100m 넘게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위로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가 가로등을 밀어버리더니 길가에 세워진 트럭과 행인 2명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용차는 가게로 돌진하면서 순식간에 사방으로 파편과 먼지 연기가 퍼집니다. 땅 마시는 도중에 불과 몇 초도 안 됐었어요. 대포 소리도 그런 대포 소리 없어요. 승용차에 치인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일반 통행로인 이 도로는 이렇게 차도와 인도의 턱이 높지 않아 사고 차량이 바로 인도를 넘었습니다. 안전 펜스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였지만 사고 차량은 이미 100m 전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급발진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차선에 차들이 엉켜서 사고가 나 있었고 막 구급차들도 계속 와서 사람도 조금 다친 것 같아 보여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사고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소속사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이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임된 민 전 대표를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이브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갑작스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과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고 싶은데 외부 세력이 저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지난달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작업물이 침해받는 등 기존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면서 모회사 하이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그러면서 하이브 측에 2주일 안에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 사태에서 뉴진스가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멤버 한이가 사내 따돌림 사례까지 주장하는 등 절절한 호소에 팬덤도 동요 중입니다. 향후 전속 계약 해지 소송 등 하이브와의 본격적인 이별에 관한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상황. 하이브가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는 뉴진스 리스크로 인해 오늘 한때 6% 넘게 급락했다가 2.82%가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천장에서 하수가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봉변을 당한 세대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년 된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검은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자 비닐을 대서 받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악취까지 납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집은 떨어지는 오수로 인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엌 천장에서 이제 물이 막 새고 있었고 2층 집에서 이제 모든 물이 역류해서 이제 막 물을 닦아내시고 양동이로 퍼내시고. 하수를 처리하는 공용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면서 저층 세대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무더위까지 겹쳐 세균 번식도 우려됩니다. 시공사가 파악한 문제의 원인은 음식물 슬러지. 윗세대들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분쇄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곧바로 배수로에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방 배수구를 통해 배출된 이물질이 오수 배관에 쌓여서 막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물질은 일부 음식물 쓰레기도 섞여 있었던. 다행히 아파트 단지에서 보험을 들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 해당 단지에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음식물 처리기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하라고 강제할 순 없어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갈등만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아파트를 망가뜨린 범인이 음식물 처리기로 추정되는 만큼 그럼 대체 왜 음식물 처리기를 불법 개조하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을 넣자 톱니바퀴 모양의 분쇄기가 움직이며 작은 알갱이로 만듭니다. 이렇게 갈린 음식물 찌꺼기는 별도로 설치된 2차 처리기에 모이는데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름망이 없거나 2차 처리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안 쓸 거란 생각에 업체에서 인증 기준만 맞추고 설치할 때 무단 개조하는 겁니다. 다 물과학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2차 처리가 달려있던 안 달려있던 다 똑같아요. 음식물 찌꺼기를 배수구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공용배관을 막거나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일어나서 정부는 매년 불법 음식물 처리기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있지만 환경보단 편리함을 우선시하다 보니 불법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경론이 오갔던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추모식에서의 만남인 만큼 서로 비방은 삼가고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속내는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TV 토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웃으며 악수합니다. 9.11 테러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TV 토론에서 인사도 없이 헤어진 지 하루도 안 돼 다시 만난 겁니다. 난타전으로 끝난 토론 이후 양측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트럼프는 연일 자화자찬했지만 Yeah, we had a great debate. We had great poll numbers on the debate, and we enjoyed it. 공화당 거액 기부자들은 실망감을 표했고 당 내부에서도 승리의 길이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장중 한때 17% 이상 폭락했습니다. Those were answered well. She spoke well and clearly, and I think she prosecuted her case well. 반면 해리스의 판정승이란 평가 속에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His which is about the past and taking us backward, and as I said on the debate stage, we are not going back.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만 우리 돈 570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Strong and beautiful, and we look forward to her being our president. 이번 토론은 미국에서 5,750만 명이 시청해 바이든 트럼프가 격돌한 지난 6월 토론 때보다 훨씬 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은 토론 승리가 꼭 대선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V 토론 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스위프트 팬덤이 초박빙 선거판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사상 첫 7관왕을 거머쥔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에게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If you are over 18, please register to vote for something else that's very important coming up. 전날 TV 토론 직후엔 고양이를 안은 사진과 함께 해리스에 투표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 등 1,000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 동참했고 하루 사이 33만여 명이 유권자 등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tand up for what you believe in, and I'm very happy that she endorsed Kamala. 해리스 캠프는 즉각 효과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스위프트의 우정 팔찌를 모방한 기념품을 완판했고 선거자금 모금 캠페인에도 활용했습니다. I am incredibly grateful, first of all, to Taylor Swift. I say that also as a cat owner, a fellow cat owner.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조작 사진까지 올렸던 트럼프 후보는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스위프트를 향해 아이를 주고 고양이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성희롱성 발언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위프트가 긴 침묵을 깨면서 젊은 층 표심 잡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첫 삽도 뜨지 못했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가 이제서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한 지는 8년 만이고 그동안 공사비가 3조 원 이상 더 들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설 경북 울진 일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막혀 8년째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전 복귀를 선언하면서 2022년 심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핵 연료와 노심 설계 등 주요 설비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32년과 2033년 각각 완공될 계획인데 원자로 등 핵심 설비 제작은 이미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한수원은 즉시 신한울 3, 4호기 기초굴착 공사에 착수하고 시설 발주를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사업이 멈춘 동안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만 3조 4천억 이상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은 26기,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까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총 3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갈등 관계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가 나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리베로를 맡은 장 특보는 지난달 백악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는 임명 사흘 만인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당시엔 한미동맹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지만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장 특보가 안보실장 때 카운트파트였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로 만났다며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외교 리베로 역할을 맡은 뒤 첫 과제였던 셈입니다.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좀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특보가 백악관과 주로 조율하고 산업부는 미국 에너지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체코를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관련 기업도 찾을 계획입니다. 체코 측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원전 동맹을, 한미는 글로벌 원전 시장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과 같은 결과죠. 검찰은 9달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 의원 6명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들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한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고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 6명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 번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제1교포들에게 북한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송 제1교포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송 교포를 싣고 오가던 만경봉호가 일본 오사카항에 들어서자 제1교포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만경봉호의 만행을 규탄하고 승무원을 가장한 만경봉호 공작원들이 오사카항에 상륙하는 것을 항의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 사업으로 조총련계 제1교포 9만여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을 믿고 갔지만 강제 노동과 차별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그런 선전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다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탈북 제1교포 5명은 지난 3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은 북한 정부가 원고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힘든 현실에서 지원단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됐잖아요. 북한에 미지급됐던 채무나 부채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제수용품 준비하러 시장에 갔다가 고물가에 계획한 성수품의 절반도 못 사고 돌아왔다는 분들 많습니다. 추석 성수품 최대 40% 싸게 사는 방법 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추석 대목을 앞두고 성수품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문제는 가격. 고물가 탓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걱정이 큽니다. 우려는 하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야채부터 과일, 고기, 생선까지 그러다 보니까.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농축수산품 전용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페이로 3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실제로는 30% 할인된 2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 혜택이 쏠쏠합니다. 기본 10에서 15% 할인에 이번 주말까지 최대 2만 원 환급도 해줍니다. 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직접 구매해 보겠습니다. 9만 9천 원어치 물건을 구입해 두 상품권으로 나눠 결제했더니 35,900원, 약 36%를 할인받았습니다. 여기에 카드사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4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이런 거를 행사를 하니까 가게 마음도 도움도 되고 다른 것도 또 살 수도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까지 활용하면 고기나 과일 같은 성수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틀 전 미국 스페이스X가 발사한 우주선에 탑승해 이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장먼 등이 우주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 우주 공간에 나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인이 이 같은 우주 유영에 성공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신인석 기자입니다.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장먼이 우주선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밉니다. 진공 상태에서 몸을 구부린 채 사다리를 오릅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입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미국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기념비적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아이장먼은 약 730km 고도에서 시속 26,000km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홀로 섰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도 공유했습니다. 아이장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인 사라 길리스는 각각 10분간의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This is a very risky, sort of never been done before thing for SpaceX and for these astronauts on board. 앞서 지난 10일 아이장먼을 포함한 4명의 민간인 우주 비행사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건에 탑승해 우주로 향했습니다. 닷새간의 임무 수행 뒤 지구로 귀환하는데 이번 우주 유영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둡고 누추한 방에 아이가 알아 누웠습니다. 의사가 턱을 괜 채 지켜봅니다. 엄마는 탁자에 고개를 묻고 흐느낍니다. 아빠는 간절하게 의사를 응시합니다. 영국 화가 루크 빌츠가 테이트 미술관 설립자 헨리 테이트의 부탁을 받고 그렸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달라. 필드는 2살 배기 아들이 폐렴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사흘 밤을 보살펴준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의사부를 형편이 안 되는 오두막집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창문으로 어슴푸레 새벽이 밝아옵니다. 필드는 그 빛을 부모 마음에 찾아온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노인이 의대생 헌터를 깨우칩니다.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Look beyond the fingers. 헌터가 선배 의사들에게 외칩니다. You treat a disease, you win, you lose. You treat a person, I guarantee you'll win. 그런 시선으로 대한의협의 의사윤리 강령을 돌아봅니다. 하나,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사이트에 환자와 국민을 비하하는 글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폐륜입니다. 하도 끔찍해서 어떤 망언들인지 거론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장을 지키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도 나돕니다. 부역자로 낙인 찍고 신상을 털어 마녀 사냥을 부추깁니다. 정신과 개업의를 하다 가운을 벗은 저술가이자 출판인이 있습니다. 그가 의전원에 강의를 다녀와 쓴 글을 생각합니다. 공부에 찌들어 생기 없는 표정과 어두운 얼굴들에 당황했다. 영혼 없는 존재같이 초점 없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물론 14만 의사 중에 극히 일부에 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 등을 돌려세우면 파국뿐입니다. 시인이 바다까지 간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날은 올 수 있을까? 미쟁이, 간호원, 선생님, 회사원, 박사, 술꾼, 의사.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의사들이 대화에 나와 사람들 마음에 희망을 피워올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2일 앵커 칼럼 오늘 의사는 인간의 존엄을 였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에 최고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이들 지역 오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버빙카는 중국 상하이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추석 연휴 동안 늦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